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에 주목하는 이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순매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매수 매도 결제 대금을 합한 이번 달 거래 대금이 202억 달러 정도로 되면서 이제 4개월간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지 못하고 있다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국내 증시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은 일단 미국 증시도 같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매수를 좀 주춤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거래 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론은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1개월은 주가 수익률과 수익 발생 비율이 조금 저조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금리 인상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요. 야씨 악재다. 왜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자금적인 지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금리 인상 딱 되면 이제 이 지원받던 자금줄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야 시장이 악재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이 되더라도 크게 충격이 없어. 이렇게 되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우려감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가 약간 애매하죠.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38 거기까지 상승이 됐었잖아요. 18일 같은 경우, 21일 같은 경우 이럴 때는요 2.298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1% 정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0.145% 포인트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0.169% 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 폭이 지금 단기 금리 상승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아직까지는 더 높죠. 높지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역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되면은요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채권의 가격 또는 이제 채권의 매수 매입과 또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차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침체라든지 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기 금리는 항상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지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졌다. 단기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 금리가 약간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FOMC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그런 성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이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장기금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와 가지고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금리가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평균 2년 가까운 상승장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제 4개월 뒤에 이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이해를 좀 해서 압축을 좀 시켜본다면 장단기 금리 차이에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역전된 것이 아니라 네,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 껑충, 네, 식료품주 언제 담을까?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비료 관련한 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비료가 뭐 요즘에 뭐 뻥뻥 튀어 올라가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 자, 이것도 되게 얘기가 좀 재밌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료랑 사료랑 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료랑 사료 이런 게 단위 면적당 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추값이 올랐어. 그러면은 배추를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한 평에 원래 배추가 3개가 나왔는데 한 평에 4개를 만들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네, 그런 단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비료, 그다음에 뭐 사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포함되겠죠. 당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사료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료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그것도 약간은 그렇게까지 네. 갑자기 뭐 점상한가를 3방을 쳤다든지 약간은 이제 이렇게 되면 단숨에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식료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식료품주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좀 애매했죠. 지금 제일제당부터 해서 오리온, 농심 등등 식품주들이 지금 줄줄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곡물가 인상이 크다. 즉, 외부에서부터 들여오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즉, 식료품 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럼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에게 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서민들의 부담으로 되는 거죠. 뭐 그것을 이제 막고자 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금리로 막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리든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품 가격 올리면 그만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상품 가격 올리기 쉬운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 즉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은 우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올리겠습니다. 잘 되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득이하게 뭐 밥값을 올립니다. 음식품 품목의 가격들을 뭐 5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냥 애매한 기업, 애매한 상태에 있는 그런 뭐 식당 이런 데서 뭐 그냥 맛도 그만 저냥 뭐 그래 뭐 남들이 문 닫아봐서 먹을 데 없으면 거기서 먹는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상품 가격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씨 안 갈랜다. 그 돈 뭐 주고는 못 먹지.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물건 가격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나 실적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점유율이 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살아남는 것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도태돼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식품주들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도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그래도 하반기쯤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식품주들은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서서히 이제 뭐 저점에 대한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이 잡히게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가장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이거고 저거고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쯤 전쟁이 끝날런지요?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금방 끝난다 나오고 있긴 한데,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5월 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인가하는 그런 전가시키는 상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들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네, 안랩의 급등락, 그리고 용산 테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테마주도 난리예요. 지금 뭐 수산주, 그 다음에 통닭 관련한 종목들, 육개주, 그 다음에 뭐 사료주, 뭐 그런 것도 이제 러시아 테마죠. 그리고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버렸고요. 용산 테마주 있죠, 재건축 테마주 있죠, 원전 테마주 있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 테마인데, 이게 다 대부분 보면은 아주 덩치가 큰 것들은 몇 개 안 되고요.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또는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쪽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은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관심이 처음에는 쏠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매수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안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관여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고, 거기서 자금이 쏠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니까 한 방에 털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더 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급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 잔량도 크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같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는다, 공매도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지금 테마주 쪽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더 사주고 누군가가 더 받쳐줘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뭐 기술주의 랠리를 통해서 대형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정적인 대형주를 밑바닥에서 사고 싶지, 테마주를 꼭대기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쪽이 더 올라간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이쪽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저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의 입장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모습일 거고요. 지금 용산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있겠지만, 이 용산 테마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행이 될 것인지, 또 그 기업에게 정말로 수혜가 될 것인지, 물론 테마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 약간의 이제 도박과 같은 그런 투기성, 그런 대응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서 올라간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리 올라가 버린 상태,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투기성 성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돈 법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점에 사서 꾸준하게 기다려주는 거. 아유, 그렇게 답답하게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위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그런 테마주들도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게 되면, 네,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어차피 시간 길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공매도가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꼭대기까지 올려놓고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중소형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도 자유롭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고평가와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완전히 방어라는 부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공매도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더 급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주들의 움직임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구간은 아니잖아요. 이제 5월 10일이 지나야지만이 인수인계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급등락, 계속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영역이 정착이 되고 이제 추진을 받게 돼야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르고 내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내려올 때 쌀 때 매수한다는 생각 갖고 기다려주시면 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시 내려오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들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테마가 지금 형성돼서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천천히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시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가 일단 역전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실제로는 이제 미국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한 국가. 우리는 뭐 위험한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머징 마켓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항상 이 가상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한, 즉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더 적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1%다 그러면 한국은 2%,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이번에 그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금리 인상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의 상단 전망치는 올해 2%에서 2.25% 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막 올리게 된다면 올해 말에 1.9% 뭐 아니면 2%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1.9%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내년도 말에는 2.8%까지로 전망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는 미국에게 따라잡힌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금리가 역전됐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위험한 곳이 있어요. 저축은행과 우리 시중은행을 한번 생각해봐요. KB국민은행이 있고, 네, 성투저축이라는 저축은행이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은 딱 아시듯이 뭐 이금융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축은행에다가 그래도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KB금융이 1%의 이자를 준다라면 저축은행은 3%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KB금융이 5% 이자를 준대요. 저축은행은 2% 이자밖에 안 준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성이 있는 놈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 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적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랬었다. 실제 가장 최근에 기준금리와 한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동시에 역전됐었던 2018년도 초부터 2020년도 초까지 채권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채권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채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채권 매입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그런 쪽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자,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그 외국 쪽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더 높고요. 한국이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미국 채권을 사지 않고 한국 채권을 사는 이유는 뭘까? 자, 이게 단기적인 채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채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 채권으로 아마 들어와서 일단은 묻어놓자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저점권에서 형성되는 어떤 가격대라든지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걸 팔겠죠. 팔아가지고 단기 채권에 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돌아서면 빼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이 자금이 이제 외부로 이탈한다, 해외로 이탈한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실제적으로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왜냐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자금이 빠져나간다 어떤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시장 자체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자금이 이렇게 이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미국 쪽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달러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막 팍팍 치고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채권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익이 역전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야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뭐 당연하게도 뭐 금리가 올라감에 따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완만한 금리 인상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약간의 자금 이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증권사에서는 뭐 별로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금리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야지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러시아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죠? 네. 아무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쌍용차를 품지 못한 에디슨 EV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거가 사실은 이제 초기부터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지금 보면 이제 쌍용차 인수,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매출이 수백억대에 불과한 이 에디슨이, 수천억대, 매출을 보이고 있는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래서 뭐, 새우가 고래를 품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쨌든 계약금까지 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지불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쯤 됐었죠.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었죠. 그때 쌍용차를 이제
품에 안고서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8만 원대까지 주가 올랐어요. 그 당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가 6,500원, 6,400원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8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야,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네. 일단은 주가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000%, 즉 10배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추세가 꺾이게 되면 바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10배씩이나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주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조정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매우 무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에디슨의 주가가 지금 어제 종가를 보면은 12,000원 선, 12,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디슨의 이제 그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 UNI도 네, 엄청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까지 다 물고 내려가면서 아주 작살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에디슨 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그래서 투자 계획이 해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제 계약금 300억 원을 이제 꿀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건데, 상용차는 지금 300억 원 꿀꺽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뭐 지금 이거는 중냐 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300억 원 가지고 뭐 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원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서는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날 공시를 했는데,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건 뭐냐면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아직 뭐라고 할까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가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감사보고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제 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출 안 하면은 이제 이거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또 상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만약 여기에서 적자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관리 종목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네, 더 힘든 상황이 좀 되겠죠. 300억 원도 이제 날려먹은 상태에서 관리 종목까지 지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네,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거고, 쌍용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보는 부분이 생길 텐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주인, 네, 새 매각 대상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쌍용차를 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뭐 적자 국면도 좀 있는 거기도 하고, 쌍용차를 품으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완성차 업체에서 품어야 되긴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기아가 쌍용차를 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뭔가 새로운 그런 주체가 나타나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자동차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쌍용차를 사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진짜 이 에디슨 EV의 어떤 구상처럼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탈바꿈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쌍용차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살아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그렇고, 에디슨 EV에 대한 그 주주분들도 그렇고 아주 뭐 난리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네,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에디슨 EV의 이 주가 흐름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이제 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시총이 제법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 8만 원까지 갔을 때는 조 단위가 넘어갔을 텐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 일인가? 물론 이제 쌍용차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합쳐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도 뭐 뭔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라면 뭐 당장 이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이라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드디어 운명의 날이죠. 뭐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자,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영업일에 해당하는 29일입니다. 오늘 이제 결정이 되는데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죠.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선기간 부여, 또 상장 폐지 이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적격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 오세 임플란트는 상장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일단 적정을 받았어요. 적정을 받았고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645억 원이다. 그래서 뭐 전체 매출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 집계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식별했다. 그래서 적정 사유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지금 다른 건 다 괜찮다. 뭐 이제 횡령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당해야 되겠죠. 이제 회수 가능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가지고 일단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긴 했는데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감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적정하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회수 가능 금액이 이제 900억 정도가 됐는데 이 회수의 시기가 언제냐? 아직까지 다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네. 생각보다 이제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대상 자산의 가치 변동.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장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일단 기대감이 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부분이었던 그 횡령 금액이 절반 이상 회수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손실로 이제 처리가 됐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이 여러 번에 걸쳐서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는 동안에 회사가 전혀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 이게 내부 통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비적정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장 적격성에 흠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취약한 내부 통제가 얼마나,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명성, 영업 지속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이런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이 상장 유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개선기간 명령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기업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이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장 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뭐라 그럴까요? 네, 더 높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선 기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같은 경우는 1년씩 이렇게 준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개선 기간 주면은 3개월, 6개월 그 정도 안쪽에서 개선 기간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게 안 나온다면 바로 그냥 상장 적격성 받아가지고 재개가 될 겁니다. 오늘 결론이 나올 테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과는 많이 멀어져 있다. 그것으로 좀 안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믿져봐야 개선기간이다. 이 정도. 개선기간도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선기간을 길게 주진 않을 것 같고, 개선기간을 주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스 임플란트가 빨리, 이 거래 재개가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론 결혼 재개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은 많이 높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